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때론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슬픔 하나 품고 살기도 한다. 겉으로는 웃으며 지나가지만 보이지 않는 눈물을 지닌다. 오래된 기억들이 가끔은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 어두운 밤이면 홀로 그리움을 품고 견디는 것도 삶이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만 보일 때, 소중했던 것들이 무색하게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더욱 작고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그토록 설레던 사랑도 시들해지고, 한때 즐기던 음악도 어느 날 지루해진다. 영원할 것 같던 친구로부터 서운함이 느껴질 때도 있다. 이 모든 순간들도 삶이기에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들 역시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잡으려 해도 결국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 순간이다. 붙잡지 못하는 것을 애써 붙잡으며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삶은 흘러가며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산길을 오르다 보면 인생을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힘들게 오른 뒤에 내려오는 길이 평화롭듯 우리 인생도 고통스러울수록 그 뒤에 행복이 깊어진다. 이 평범한 진리를 자주 잊고 산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정상에서 보는 아름다운 풍경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마라. 기쁨도 슬픔도 지나가듯 하늘도 흐리다가 맑아지듯 인생도 그렇게 끝없이 변하고 움직인다. 가끔은 다른 이들의 삶을 조용히 바라보아라.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행복은 달라진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축복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일본의 대표적인 에세이 작가 소노 아야코의 삶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시력을 잃을 위기에서 그녀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절망은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타인의 아픔을 품게 했다. 그녀는 이후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며 더 큰 행복을 찾았다.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을 흔히 바보라 부른다. 그러나 진정 바보는 누구인가? 욕심과 경쟁 속에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잃는 사람이 진짜 바보일지 모른다. 톨스토이의 소설 속 주인공 이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나 권력과 재물을 쫓으며 불안에 떠는 형들과 달리 이반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도깨비들이 준 권력과 부귀영화조차 그의 소박한 행복을 빼앗지 못했다. 결국 그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지켜낸 현명한 사람이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닌 자신이 정한 의미에 달려있다. 삶의 고난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이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작가들은 상처를 글로 승화하며 문학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에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준다. 가장 숨기고 싶던 아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공허함과 불안을 가장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다시 살아갈 힘을 건넨다. 때로 상처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외면하고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이 얽매이게 된다. 이럴 때 문학은 고된 일상 속 작은 위로가 된다.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곁을 지킨 작품들과 그 작가들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지친 하루에 따뜻한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다. 소노 아야코, 나이 들매 지혜. 인생의 공통점은 불행이다. 살면서 행복이란 게 무엇인지 못 느껴본 사람은 있어도 자신이 불행하고 지금이 바로 절망의 때임을 깨닫지 못해본 사람은 없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리라는 위로도 허망하다.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인생을 괴롭히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산다는 행위는 더욱 처절해진다. 나약해지는 육신을 수용하기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처참하고 서글프다. 신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까닭은 보다 나은 인간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비참한 절망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왔을 때나 수긍할 수 있는 교훈이다. 어둠이 나의 주위를 둘러싸고 온갖 고통과 좌절이 매일 아침 눈만 뜨면 거대한 벽이 되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판에 먼 훗날 내가 이 절망에서 무사히 살아남아 오늘을 돌아보았을 때 시련이 내게 주어졌음을 감사하게 되리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저 한 가지 기대해 보는 것은 절망에 익숙해지는 인간의 타고난 맷집이다. 고난과 역경이 길어질수록 이를 버텨내는 내 안의 힘과 끈기가 자연스레 성장한다. 그렇게 성장한 힘이 닥쳐온 시련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인생의 분기점에 도달했을 때 과거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하고 존귀한 내가 되게 해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이것이 절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 하나의 희망이다.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사는 보람이다. 즉, 어떤 목적이 필요하다. 우리 어머니는 만년에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다. 모르겠으니 가르쳐 달라는 부탁이셨는데 노인성의 가벼운 우울증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야박하게도 그건 안 돼요 하고 딱 잘라 거절했다. 누구를 막론하고 타인이 삶의 이유랄까 목적을 대신 가르쳐 줄 수는 없다. 그 사람이 희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돕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삶의 목적은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아프리카 벽촌에서 태어났든 뉴욕의 마천루 밑에서 태어났든 모두 똑같다.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인 소노 아야코는 50번째 생일을 앞두고 작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선천적으로 약했던 시력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망막이 심하게 부어올라 코앞에 있는 사물도 보이지 않는 처지가 되었다. 의사는 수술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말로 그녀를 실망시켰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진단으로 그녀를 절망에 몰아넣었다.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소설가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그녀는 자살을 떠올렸다.
책을 읽고 글을 쓰지 못하는 삶은 자신에게 필요 없다는 극단적인 절망감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수술 당일 침대에 누워서도 만에 하나 수술이 실패한다면 남편과 하나뿐인 아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외딴 곳에서 홀로 죽어버리겠다고 속으로 결심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홀어머니 밑에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육받으며 외롭게 자란 소노 아야코는 천성이 차가운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세상을 불신했다. 더구나 그녀가 사춘기 소녀로 성장했을 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서 군국주의의 망령에 잠식된 상황이었다. 침략과 사륙에 미친 정부는 소노 아야코 같은 어린 소녀들마저 군수공장으로 끌고 가 노동을 시켰으며 밤에는 미군 폭격기가 포탄을 떨어뜨렸다. 매일 아침 골목과 거리에 친구들, 이웃들의 시신이 즐비했다.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상관없이 반복되는 절망적인 날들 속에서 어린 소노 아야코는 꿈꿀 용기와 이유마저 상실했다. 아버지마저도 자신을 버렸다는 아픔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힘든 날들 속에서 어린 소녀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존재는 낡아빠진 책 몇 권이 고작이었다. 소노 아야코는 무섭도록 책에 빠져들었다. 이웃집에 포탄이 떨어져 그녀가 사는 집까지 불길이 번진 위급한 상황에서도 책을 읽으며 방문을 나설 만큼 소노 아야코는 책이라는 세계에 깊이 빠져버렸다. 소노 아야코가 소설가의 길에 들어선 것은 어쩌면 정해진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온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와중에도 내가 쓴 글만은 무시하지 않고 읽어준다는 데서 그녀는 살아갈 목적과 희망을 희미하게나마 찾은 듯 싶었다. 그런 소노 아야코에게 시력을 잃고 장님이 되어 더는 책도 읽지 못하고 글도 쓸 수 없다는 선고는 지난 5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시련이었다. 소노 아야코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혼자가 되었다고 느꼈다.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소중한 아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만 끝났나 싶었던 절망이 더 큰 모습으로 찾아온 고비의 순간에 그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그녀에게는 힘이 되어주지 못했고 시련을 버텨내야 할 이유가 되어주지 못했다. 그런데 인생은 소노 아야코에게 놀라운 반전을 준비해 두었다. 기적적으로 수술이 성공해 시력을 되찾은 것이다. 되찾은 정도가 아니라 10살 무렵부터 안경이 아닌 돋보기를 쓰고 생활했던 그녀가 안경 없이도 세상을 볼 수 있을 만큼 시력이 좋아졌다. 퇴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측정한 시력은 양쪽 눈 모두 1.5였다. 소노 아야코는 나이 50에 난생 처음으로 안경을 쓰지 않은 자신의 맨얼굴을 거울 속에서 보게 되었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동시에 부끄럽고 두려운 결과였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여겼던 최악의 시련이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축복으로 급변했기 때문이다. 소노 아야코는 절망이 보여준 이 뜻밖의 사태를 통해 새로운 눈으로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밝아진 시력이 보여주는 세상은 그녀가 아는 과거의 외롭고 처참했던 고단한 날들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부친의 부재로부터 시작된 천연과도 같은 고독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절망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다. 세상은 그 자체로 절망이며 인간은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절망에 대항해 싸워 나간다. 이 싸움에서 자신처럼 쓰러져가는 이들을 위해 그녀는 남은 생애를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 신께서 자신의 어둡고 나약했던 눈동자를 빼앗아 밝고 희망찬 새로운 눈동자로 바꿔주셨다고 믿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멋진 경험이다. 위험한 곳에 가더라도 어차피 머지않아 죽게 될 나이이므로 자유롭고 평온하다. 어린 자녀가 기다리고 있다면 위험은 피하는 편이 좋다. 장년이더라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은 피해야 한다. 아이들이 아직 대학생이라든가 대학은 졸업했어도 결혼할 때까지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장년도 그리 자유로운 시기는 아니다. 하지만 노년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모든 족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처지이다. 아껴두었던 모험에 나설 시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모험이야말로 청년과 장년이 아닌 노년기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그 믿음은 곧장 실천으로 이어져 현재 그녀는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시민운동가로 손꼽히고 있다. 그녀의 봉사활동은 우리와도 인연이 깊다. 나환자촌인 소록도를 20년 넘게 지원했으며 경주의 나자로원이라는 독거노인 요양시설도 설립했다. 그리고 9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매년 아프리카로 날아가 빈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쉬지 않는다. 그녀의 봉사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전 세계 각지를 돌며 봉사활동을 펼친 과정에서 그녀는 70이 넘은 몸으로 2차례나 골절을 입었고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그럼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평생의 처음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은 몸을 혹사해가며 봉사활동에 나설수록 그녀의 삶은 점점 더 행복해지고 삶에서 감사할 일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우리는 오늘 저녁을 먹지 못해 굶어 죽을 걱정은 없다. 내일 마실 물이 떨어질까 염려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아직도 10명 중 6명이 우리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여기며 삶의 필수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마저 망각한 환경을 1분도 누려보지 못한 채 사라져가고 있다. 물론 의식주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그녀도 한때는 단지 시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자살을 계획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타인의 절망에 공감하게 되면서 그녀는 절망의 무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고, 비록 시력을 잃게 되었을지라도 자신의 삶은 무척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의 연속이 되었으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의 절망이 가장 무겁고 나의 시련이 세상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되지 않는 잔인한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라는 뜻이다. 우물 뚜껑 너머로 비춰지는 하늘이 우주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절망과 좌절 중 상당수는 우물 뚜껑 너머로 보이는 좁디 좁은 하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세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보다 훨씬 광대하다. 그 드넓은 세상에서 내 발뿌리를 아프게 하는 시련은 어쩌면 작은 돌멩이 하나쯤인지도 모른다.
돌멩이가 너무 작다면 가파른 언덕쯤 되겠다.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도 정복했다. 산소통도 없이 해발 8,000m의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늘의 시련과 절망을 담담히 인내하고 극복하는 일이 더 쉬울 수도 있다. 현재의 고통과 실망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극복해 봐야 한다.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더라도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내 마음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게 할 수 있다. 나이 들매 지혜는 여든을 앞둔 소노 아야코가 시력과 더불어 되찾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쓴 글이다. 소노 아야코가 찾아낸 삶의 지혜는 베풀과 자립이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그의 삶이 자립해 있다는 증거이며 건강하다는 증명이다. 남들은 물러남을 준비하는 지천명의 나이에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그녀에게 50이라는 나이는 인생이 지나온 계절을 헤아리는 숫자였을 뿐이다. 그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그녀는 어둠 속에 갇힌 누군가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빛을 들고 다가갔다. 소노 아야코의 오래된 삶에서 언제나 싱싱한 생명의 냄새가 진동하는 까닭이다. 오랫동안 소노 아야코의 삶을 지켜본 나로서는 생명을 이어나가려는 강한 의지야말로 절망을 이겨낸 자들만의 특권인 대담한 용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진짜 바보인가? 집단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집단에서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료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일 또한 쉽지 않다. 인간은 매우 경쟁적인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인간이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고 선포하기까지 멀리는 다른 종의 멸종을 획책했으며 가깝게는 피부색과 언어와 정치체계의 불평등한 기준을 두고 억압과 수탈을 반복해왔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 권력, 경제력과 외모적 호감을 가진 이들에게는 괜히 주눅 들어 자신을 비하한다.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상대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확신이 들 때면 더없이 잔인해진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역사는 비교의 역사다.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비교함으로써 자기 가치에 대한 정답을 듣고 싶어 한다. 인생은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공평하지 못한 체제와 가치관으로 순위를 매기고 인간다움의 높낮이를 결정해버린다. 가장 큰 이유를 찾자면 인간은 무척이나 야심만만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지성과 정신력 같은 보이지 않는 본성을 무기 삼아 자기 삶을 발전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변혁하고 싶다는 어처구니 없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 인간은 개인의 행복이나 평온한 일상에 만족하지 못한다. 타인과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남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20대 청춘이 임의로 대학 순위를 매겨 순위 안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을 무시하고 30대는 대기업과 잘 나가는 공기업에 소속되어야만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며 40대는 어느 동네에 살고 있어야 실패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식의 보이는 기준에 매몰되는 까닭은
인간 내면에 잠재된 그 같은 본성에 비뚤어진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바보 이반의 생활도 나쁜 편은 아니었다. 장인의 장례를 치르기가 무섭게 그는 왕이 옷을 벗어 왕비더러 옷장 속에 넣게 하고 다시 삼배 셔츠와 바지를 입고 수피화를 신고 일을 했다.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배만 자꾸 나오고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어. 그래서 부모와 벙어리인 여동생을 불러다가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신하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왕이 아니십니까? 할 수 없어. 왕도 먹어야 하니까. 어느 날 대신이 와서 말했다. 봉급을 줄 돈이 없는데요. 할 수 없어. 일하지 않아도 좋아. 오히려 그 편이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거야. 모두들 걸음이나 내게 하라고. 그들은 걸음을 많이 만들어 놓았을 테니까.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는 러시아 백작 가문의 유서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톨스토이가 태어났을 때 그의 집은 농노를 33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로마노프 왕조의 공동 설립자였던 유서 깊은 가문의 딸이었고 아버지는 망하기 직전의 이름뿐인 귀족이었다.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톨스토이의 외조부는 딸이 다른 집안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가진 것 없는 톨스토이의 부친을 사실상 대릴사위로 불러들였다. 이와 같은 가정환경은 어린 톨스토이에게 인간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심어주었다. 부부 사이임에도 계급이라는 조건 때문에 사랑은커녕 인격의 고하가 뚜렷하게 차별되는 부모의 결혼 생활,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성을 박탈당한 채 가축이나 토지 같은 재산상의 명분만이 남아있는 농노들에 둘러싸여 성장한 톨스토이가 스스로를 절대군주로 여긴 것은 운명이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양친마저도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고 톨스토이는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철부지 청년이 되었다. 그의 주위에는 따끔한 충고를 해줄 어른이나 멘토가 없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이 넓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로의 가슴을 맞대고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톨스토이는 20살이 되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성장한 톨스토이에게 대학 생활은 최악이었다. 그곳에는 톨스토이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성과 문학적 열정에 투신한 젊은 시인들이 넘쳐났다. 그들 사이에서 톨스토이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은 지방 귀족 출신이라는 핏줄이 고작이었다. 겉으로는 동료 문학가들을 평민 출신 야만인이라고 비웃었지만 그들처럼 생각하고 쓰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톨스토이는 대학을 중퇴하고 군대에 입대해버린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간다. 생애 처음 맛본 좌절과 실망을 톨스토이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희석시켰다. 포병 부대에 자원하여 포탄에 사람 몸뚱이가 산산조각 나는데 희열을 느끼는가 하면 제대 후에는 사창가를 제 집 드나들듯 배회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창가에서 노름을 일삼으며 물려받은 재산을 마구 탕진하는 와중에도 소설가로서의 꿈은 버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귀족적인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다는 평단의 비난이 고통스럽게 따라다녔지만
소설 쓰기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낯선 도시의 벅찬 경쟁 속에서 어렵사리 소설가로서 명성을 얻어갈 무렵 걷잡을 수 없는 방탕과 문란함으로 비범벅이 된 생활이 그를 쓰러뜨리고야 만다. 장녀에게서 매독이 옮은 것이다. 의사는 요양을 명령했다. 하는 수 없이 톨스토이는 수년 만에 그를 촌뜨기 소설가로 불리게 한 원흉이자 무식한 농노들이 우글거리는 어머니의 시골 영지로 내려온다. 바보 이반의 삶을 꿈꾸게 된 것이다. 이반은 오늘날까지 살아있고 모든 사람이 그의 나라로 몰려오고 있다. 두 형도 그에게 찾아오자 이반은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누가 찾아와서 우리를 좀 먹여 살려주세요 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세요. 와서 사세요. 우리 집에는 무엇이든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나라에는 꼭 하나의 관습이 있는데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지만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남이 먹고 남긴 찌꺼기를 먹어야 한다. 이반은 벙어리 여동생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농부다. 위로 출세한 형이 둘이나 있지만 그들은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다.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았다간 언제 경쟁에서 도태되어 낭떠러지로 떠밀릴지 몰라 항상 겁에 질려 있다. 사람들은 그런 형들과 달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땅을 잃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반을 바보라고 부른다. 그래도 이반은 자신의 희생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다. 이를 시기한 도깨비들은 이반에게 군대를 주고 공주와 결혼시켜 임금 자리를 물려받게 만든다. 왕이 되고 장군이 되어서 권력과 욕망에 물들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반은 도깨비들의 예상과 다르게 여전히 농부로 남았다. 장군이 되어서도 왕이 되어서도 농사를 지었다. 왕이 앞장서서 농사를 지으니 백성들도 왕을 따라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곧 부자가 되었다. 바보 이반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땅을 믿고 땀을 흘린 만큼 많이 거둘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된 것이다. 바보 이반은 톨스토이가 그에게 새 삶을 깨우쳐준 농노들에게 바치는 헌사였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꿈꿨던 정직한 세상의 모습이기도 했다. 러시아의 농노들은 톨스토이를 감동시켰고 톨스토이는 수많은 작품으로 세상을 감동시켰다. 땅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이 그 땅을 보다 이롭게 변화시켜 다시금 땅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땀방울을 흘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 귀한 수고를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음이야말로 진짜 바보다. 자기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이들 중에는 유난히 바보로 불리는 이가 많다. 그들이 보여주는 고집스러운 행태가 때론 어리석음의 극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을 좀 더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깨닫는 진리가 있다. 남들과 나를 놓고 비교하여 당장의 결과와 모습이 내가 그들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나는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구나. 실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불치의 바보라는 점이다. 세상에는 내가 나를 바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다. 나와 다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바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인생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믿어주는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뿐이다. 소설에서 이반은 스스로 나는 바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 그의 형제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반을 바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반은 자신의 나라에서 왕이 되었으며 그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행복해졌다. 바보로 불릴지언정 나만의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아마도 없으리라. 우리 모두는 살면서 절망과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누구도 완벽한 행복만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주는 절망과 고통은 더 깊고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몸이 약해지고 육신이 노쇠해질 때면 우리는 삶의 무력함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절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소노 아야코는 삶의 가장 큰 위기였던 시력 상실 위기 앞에서 극도의 절망을 느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더 큰 희망을 발견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렸고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톨스토이의 소설 바보 이반에 등장하는 이반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으로 비쳤다. 형제들은 성공과 권력에 집착하며 불안에 떨었지만 이반은 땅을 일구고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다. 도깨비들이 이반을 망가뜨리기 위해 왕으로 만들었을 때조차 그는 소박한 행복을 잃지 않고 다시 농부의 삶으로 돌아갔다. 결국 이반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지키며 진정한 행복을 이루었다. 소노 아야코와 이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절망은 때로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다. 삶의 고난과 역경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세상을 향한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준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끝없는 절망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을 새로운 삶의 계기로 삼아보자.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스스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삶의 목적은 누군가가 대신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하는 것이다. 삶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다. 작은 일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삶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절망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나의 삶에서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말이다. 절망에 익숙해지기보다 그 절망을 통해 더 깊은 삶의 지혜를 얻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 우리가 매일 겪는 크고 작은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빛나는 삶의 지혜를 찾고 오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 보자.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때론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슬픔 하나 품고 살기도 한다. 겉으로는 웃으며 지나가지만 보이지 않는 눈물을 지닌다. 오래된 기억들이 가끔은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 어두운 밤이면 홀로 그리움을 품고 견디는 것도 삶이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만 보일 때, 소중했던 것들이 무색하게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더욱 작고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그토록 설레던 사랑도 시들해지고, 한때 즐기던 음악도 어느 날 지루해진다. 영원할 것 같던 친구로부터 서운함이 느껴질 때도 있다. 이 모든 순간들도 삶이기에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들 역시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잡으려 해도 결국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 순간이다. 붙잡지 못하는 것을 애써 붙잡으며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삶은 흘러가며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산길을 오르다 보면 인생을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힘들게 오른 뒤에 내려오는 길이 평화롭듯 우리 인생도 고통스러울수록 그 뒤에 행복이 깊어진다. 이 평범한 진리를 자주 잊고 산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정상에서 보는 아름다운 풍경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마라. 기쁨도 슬픔도 지나가듯 하늘도 흐리다가 맑아지듯 인생도 그렇게 끝없이 변하고 움직인다. 가끔은 다른 이들의 삶을 조용히 바라보아라.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행복은 달라진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축복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일본의 대표적인 에세이 작가 소노 아야코의 삶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시력을 잃을 위기에서 그녀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절망은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타인의 아픔을 품게 했다. 그녀는 이후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며 더 큰 행복을 찾았다.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을 흔히 바보라 부른다. 그러나 진정 바보는 누구인가? 욕심과 경쟁 속에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잃는 사람이 진짜 바보일지 모른다. 톨스토이의 소설 속 주인공 이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나 권력과 재물을 쫓으며 불안에 떠는 형들과 달리 이반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도깨비들이 준 권력과 부귀영화조차 그의 소박한 행복을 빼앗지 못했다. 결국 그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지켜낸 현명한 사람이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닌 자신이 정한 의미에 달려있다. 삶의 고난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찬란한 문학의 문장들이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작가들은 상처를 글로 승화하며 문학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에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준다. 가장 숨기고 싶던 아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공허함과 불안을 가장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다시 살아갈 힘을 건넨다. 때로 상처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외면하고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이 얽매이게 된다. 이럴 때 문학은 고된 일상 속 작은 위로가 된다.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곁을 지킨 작품들과 그 작가들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지친 하루에 따뜻한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다. 소노 아야코, 나이 들매 지혜. 인생의 공통점은 불행이다. 살면서 행복이란 게 무엇인지 못 느껴본 사람은 있어도 자신이 불행하고 지금이 바로 절망의 때임을 깨닫지 못해본 사람은 없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리라는 위로도 허망하다.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인생을 괴롭히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산다는 행위는 더욱 처절해진다. 나약해지는 육신을 수용하기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처참하고 서글프다. 신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까닭은 보다 나은 인간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비참한 절망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왔을 때나 수긍할 수 있는 교훈이다. 어둠이 나의 주위를 둘러싸고 온갖 고통과 좌절이 매일 아침 눈만 뜨면 거대한 벽이 되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판에 먼 훗날 내가 이 절망에서 무사히 살아남아 오늘을 돌아보았을 때 시련이 내게 주어졌음을 감사하게 되리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저 한 가지 기대해 보는 것은 절망에 익숙해지는 인간의 타고난 맷집이다. 고난과 역경이 길어질수록 이를 버텨내는 내 안의 힘과 끈기가 자연스레 성장한다. 그렇게 성장한 힘이 닥쳐온 시련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인생의 분기점에 도달했을 때 과거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하고 존귀한 내가 되게 해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이것이 절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 하나의 희망이다.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사는 보람이다. 즉, 어떤 목적이 필요하다. 우리 어머니는 만년에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다. 모르겠으니 가르쳐 달라는 부탁이셨는데 노인성의 가벼운 우울증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야박하게도 그건 안 돼요 하고 딱 잘라 거절했다. 누구를 막론하고 타인이 삶의 이유랄까 목적을 대신 가르쳐 줄 수는 없다. 그 사람이 희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돕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삶의 목적은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아프리카 벽촌에서 태어났든 뉴욕의 마천루 밑에서 태어났든 모두 똑같다.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인 소노 아야코는 50번째 생일을 앞두고 작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선천적으로 약했던 시력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망막이 심하게 부어올라 코앞에 있는 사물도 보이지 않는 처지가 되었다. 의사는 수술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말로 그녀를 실망시켰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진단으로 그녀를 절망에 몰아넣었다.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소설가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그녀는 자살을 떠올렸다. 책을 읽고 글을 쓰지 못하는 삶은 자신에게 필요 없다는 극단적인 절망감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수술 당일 침대에 누워서도 만에 하나 수술이 실패한다면 남편과 하나뿐인 아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외딴 곳에서 홀로 죽어버리겠다고 속으로 결심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홀어머니 밑에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육받으며 외롭게 자란 소노 아야코는 천성이 차가운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세상을 불신했다. 더구나 그녀가 사춘기 소녀로 성장했을 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서 군국주의의 망령에 잠식된 상황이었다. 침략과 사륙에 미친 정부는 소노 아야코 같은 어린 소녀들마저 군수공장으로 끌고 가 노동을 시켰으며 밤에는 미군 폭격기가 포탄을 떨어뜨렸다. 매일 아침 골목과 거리에 친구들, 이웃들의 시신이 즐비했다.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상관없이 반복되는 절망적인 날들 속에서 어린 소노 아야코는 꿈꿀 용기와 이유마저 상실했다. 아버지마저도 자신을 버렸다는 아픔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힘든 날들 속에서 어린 소녀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존재는 낡아빠진 책 몇 권이 고작이었다. 소노 아야코는 무섭도록 책에 빠져들었다. 이웃집에 포탄이 떨어져 그녀가 사는 집까지 불길이 번진 위급한 상황에서도 책을 읽으며 방문을 나설 만큼 소노 아야코는 책이라는 세계에 깊이 빠져버렸다. 소노 아야코가 소설가의 길에 들어선 것은 어쩌면 정해진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온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와중에도 내가 쓴 글만은 무시하지 않고 읽어준다는 데서 그녀는 살아갈 목적과 희망을 희미하게나마 찾은 듯 싶었다. 그런 소노 아야코에게 시력을 잃고 장님이 되어 더는 책도 읽지 못하고 글도 쓸 수 없다는 선고는 지난 5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시련이었다. 소노 아야코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혼자가 되었다고 느꼈다.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소중한 아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만 끝났나 싶었던 절망이 더 큰 모습으로 찾아온 고비의 순간에 그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그녀에게는 힘이 되어주지 못했고 시련을 버텨내야 할 이유가 되어주지 못했다. 그런데 인생은 소노 아야코에게 놀라운 반전을 준비해 두었다. 기적적으로 수술이 성공해 시력을 되찾은 것이다. 되찾은 정도가 아니라 10살 무렵부터 안경이 아닌 돋보기를 쓰고 생활했던 그녀가 안경 없이도 세상을 볼 수 있을 만큼 시력이 좋아졌다. 퇴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측정한 시력은 양쪽 눈 모두 1.5였다. 소노 아야코는 나이 50에 난생 처음으로 안경을 쓰지 않은 자신의 맨얼굴을 거울 속에서 보게 되었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동시에 부끄럽고 두려운 결과였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여겼던 최악의 시련이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축복으로 급변했기 때문이다. 소노 아야코는 절망이 보여준 이 뜻밖의 사태를 통해 새로운 눈으로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밝아진 시력이 보여주는 세상은 그녀가 아는 과거의 외롭고 처참했던 고단한 날들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부친의 부재로부터 시작된 천연과도 같은 고독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절망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다. 세상은 그 자체로 절망이며 인간은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절망에 대항해 싸워 나간다. 이 싸움에서 자신처럼 쓰러져가는 이들을 위해 그녀는 남은 생애를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 신께서 자신의 어둡고 나약했던 눈동자를 빼앗아 밝고 희망찬 새로운 눈동자로 바꿔주셨다고 믿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멋진 경험이다. 위험한 곳에 가더라도 어차피 머지않아 죽게 될 나이이므로 자유롭고 평온하다. 어린 자녀가 기다리고 있다면 위험은 피하는 편이 좋다. 장년이더라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은 피해야 한다. 아이들이 아직 대학생이라든가 대학은 졸업했어도 결혼할 때까지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장년도 그리 자유로운 시기는 아니다. 하지만 노년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모든 족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처지이다. 아껴두었던 모험에 나설 시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모험이야말로 청년과 장년이 아닌 노년 기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그 믿음은 곧장 실천으로 이어져 현재 그녀는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시민운동가로 손꼽히고 있다. 그녀의 봉사활동은 우리와도 인연이 깊다. 나환자촌인 소록도를 20년 넘게 지원했으며 경주의 나자로원이라는 독거노인 요양시설도 설립했다. 그리고 9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매년 아프리카로 날아가 빈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쉬지 않는다. 그녀의 봉사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전 세계 각지를 돌며 봉사활동을 펼친 과정에서 그녀는 70이 넘은 몸으로 2차례나 골절을 입었고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그럼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평생의 처음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은 몸을 혹사해가며 봉사활동에 나설수록 그녀의 삶은 점점 더 행복해지고 삶에서 감사할 일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우리는 오늘 저녁을 먹지 못해 굶어 죽을 걱정은 없다. 내일 마실 물이 떨어질까 염려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아직도 10명 중 6명이 우리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여기며 삶의 필수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마저 망각한 환경을 1분도 누려보지 못한 채 사라져가고 있다. 물론 의식주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그녀도 한때는 단지 시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자살을 계획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타인의 절망에 공감하게 되면서 그녀는 절망의 무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고, 비록 시력을 잃게 되었을지라도 자신의 삶은 무척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의 연속이 되었으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의 절망이 가장 무겁고 나의 시련이 세상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되지 않는 잔인한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라는 뜻이다. 우물 뚜껑 너머로 비춰지는 하늘이 우주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절망과 좌절 중 상당수는 우물 뚜껑 너머로 보이는 좁디 좁은 하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세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보다 훨씬 광대하다. 그 드넓은 세상에서 내 발뿌리를 아프게 하는 시련은 어쩌면 작은 돌멩이 하나쯤인지도 모른다. 돌멩이가 너무 작다면 가파른 언덕쯤 되겠다.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도 정복했다. 산소통도 없이 해발 8,000m의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늘의 시련과 절망을 담담히 인내하고 극복하는 일이 더 쉬울 수도 있다. 현재의 고통과 실망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극복해 봐야 한다.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더라도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내 마음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게 할 수 있다. 나이 들매 지혜는 여든을 앞둔 소노 아야코가 시력과 더불어 되찾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쓴 글이다. 소노 아야코가 찾아낸 삶의 지혜는 베풀과 자립이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그의 삶이 자립해 있다는 증거이며 건강하다는 증명이다. 남들은 물러남을 준비하는 지천명의 나이에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그녀에게 쉰이라는 나이는 인생이 지나온 계절을 헤아리는 숫자였을 뿐이다. 그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그녀는 어둠 속에 갇힌 누군가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빛을 들고 다가갔다. 소노 아야코의 오래된 삶에서 언제나 싱싱한 생명의 냄새가 진동하는 까닭이다. 오랫동안 소노 아야코의 삶을 지켜본 나로서는 생명을 이어나가려는 강한 의지야말로 절망을 이겨낸 자들만의 특권인 대담한 용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진짜 바보인가? 집단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집단에서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료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일 또한 쉽지 않다. 인간은 매우 경쟁적인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인간이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고 선포하기까지 멀리는 다른 종의 멸종을 획책했으며 가깝게는 피부색과 언어와 정치체계의 불평등한 기준을 두고 억압과 수탈을 반복해왔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 권력, 경제력과 외모적 호감을 가진 이들에게는 괜히 주눅 들어 자신을 비하한다.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상대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확신이 들 때면 더없이 잔인해진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역사는 비교의 역사다.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비교함으로써 자기 가치에 대한 정답을 듣고 싶어 한다. 인생은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공평하지 못한 체제와 가치관으로 순위를 매기고 인간다움의 높낮이를 결정해버린다. 가장 큰 이유를 찾자면 인간은 무척이나 야심만만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지성과 정신력 같은 보이지 않는 본성을 무기 삼아 자기 삶을 발전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변혁하고 싶다는 어처구니 없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 인간은 개인의 행복이나 평온한 일상에 만족하지 못한다. 타인과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남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20대 청춘이 임의로 대학 순위를 매겨 순위 안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을 무시하고 30대는
대기업과 잘 나가는 공기업에 소속되어야만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며 40대는 어느 동네에 살고 있어야 실패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식의 보이는 기준에 매몰되는 까닭은 인간 내면에 잠재된 그 같은 본성에 비뚤어진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바보 이반의 생활도 나쁜 편은 아니었다. 장인의 장례를 치르기가 무섭게 그는 왕이옷을 벗어 왕비더러 옷장 속에 넣게 하고 다시 삼배 셔츠와 바지를 입고 수피화를 신고 일을 했다.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배만 자꾸 나오고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어. 그래서 부모와 벙어리인 여동생을 불러다가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친아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왕이 아니십니까? 할 수 없어. 왕도 먹어야 하니까. 어느 날 대신이 와서 말했다. 봉급을 줄 돈이 없는데요. 할 수 없어. 일하지 않아도 좋아. 오히려 그 편이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거야. 모두들 걸음이나 내게 하라고. 그들은 걸음을 많이 만들어 놓았을 테니까.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는 러시아 백작 가문의 유서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톨스토이가 태어났을 때 그의 집은 농노를 33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로마노프 왕조의 공동 설립자였던 유서 깊은 가문의 딸이었고 아버지는 망하기 직전의 이름뿐인 귀족이었다.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톨스토이의 외조부는 딸이 다른 집안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가진 것 없는 톨스토이의 부친을 사실상 대릴사위로 불러들였다. 이와 같은 가정환경은 어린 톨스토이에게 인간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심어주었다. 부부 사이임에도 계급이라는 조건 때문에 사랑은커녕 인격의 고하가 뚜렷하게 차별되는 부모의 결혼 생활,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성을 박탈당한 채 가축이나 토지 같은 재산상의 명분만이 남아있는 농노들에 둘러싸여 성장한 톨스토이가 스스로를 절대군주로 여긴 것은 운명이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양친마저도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고 톨스토이는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철부지 청년이 되었다. 그의 주위에는 따끔한 충고를 해줄 어른이나 멘토가 없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이 넓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로의 가슴을 맞대고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톨스토이는 20살이 되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성장한 톨스토이에게 대학 생활은 최악이었다. 그곳에는 톨스토이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성과 문학적 열정에 투신한 젊은 시인들이 넘쳐났다. 그들 사이에서 톨스토이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은 지방 귀족 출신이라는 핏줄이 고작이었다. 겉으로는 동료 문학가들을 평민 출신 야만인이라고 비웃었지만 그들처럼 생각하고 쓰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톨스토이는 대학을 중퇴하고 군대에 입대해버린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간다. 생애 처음 맛본 좌절과 실망을 톨스토이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희석시켰다. 포병 부대에 자원하여 포탄에 사람 몸뚱이가 산산조각 나는데 희열을 느끼는가 하면 제대 후에는 사창가를 제 집 드나들듯 배회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창가에서 노름을 일삼으며
물려받은 재산을 마구 탕진하는 와중에도 소설가로서의 꿈은 버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귀족적인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다는 평단의 비난이 고통스럽게 따라다녔지만 소설 쓰기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낯선 도시의 벅찬 경쟁 속에서 어렵사리 소설가로서 명성을 얻어갈 무렵 걷잡을 수 없는 방탕과 문란함으로 비범벅이 된 생활이 그를 쓰러뜨리고야 만다. 창녀에게서 매독이 옮은 것이다. 의사는 요양을 명령했다. 하는 수 없이 톨스토이는 수년 만에 그를 촌뜨기 소설가로 불리게 한 원흉이자 무식한 농노들이 우글거리는 어머니의 시골 영지로 내려온다. 바보 이반의 삶을 꿈꾸게 된 것이다. 이반은 오늘날까지 살아있고 모든 사람이 그의 나라로 몰려오고 있다. 두 형도 그에게 찾아오자 이반은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누가 찾아와서 우리를 좀 먹여 살려주세요 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세요. 와서 사세요. 우리 집에는 무엇이든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나라에는 꼭 하나의 관습이 있는데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지만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남이 먹고 남긴 찌꺼기를 먹어야 한다. 이반은 벙어리 여동생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농부다. 위로 출세한 형이 둘이나 있지만 그들은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다.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았다간 언제 경쟁에서 도태되어 낭떠러지로 떠밀릴지 몰라 항상 겁에 질려 있다. 사람들은 그런 형들과 달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땅을 잃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반을 바보라고 부른다. 그래도 이반은 자신의 희생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다. 이를 시기한 도깨비들은 이반에게 군대를 주고 공주와 결혼시켜 임금 자리를 물려받게 만든다. 왕이 되고 장군이 되어서 권력과 욕망에 물들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반은 도깨비들의 예상과 다르게 여전히 농부로 남았다. 장군이 되어서도 왕이 되어서도 농사를 지었다. 왕이 앞장서서 농사를 지으니 백성들도 왕을 따라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곧 부자가 되었다. 바보 이반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땅을 믿고 땀을 흘린 만큼 많이 거둘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된 것이다. 바보 이반은 톨스토이가 그에게 새 삶을 깨우쳐준 농노들에게 바치는 헌사였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꿈꿨던 정직한 세상의 모습이기도 했다. 러시아의 농노들은 톨스토이를 감동시켰고 톨스토이는 수많은 작품으로 세상을 감동시켰다. 땅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이 그 땅을 보다 이롭게 변화시켜 다시금 땅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땀방울을 흘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 귀한 수고를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음이야말로 진짜 바보다. 자기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이들 중에는 유난히 바보로 불리는 이가 많다. 그들이 보여주는 고집스러운 행태가 때론 어리석음의 극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을 좀 더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깨닫는 진리가 있다. 남들과 나를 놓고 비교하여 당장의 결과와 모습이 내가 그들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나는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구나. 실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불치의 바보라는 점이다. 세상에는 내가 나를 바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다. 나와 다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바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인생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믿어주는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뿐이다. 소설에서 이반은 스스로 나는 바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 그의 형제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반을 바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반은 자신의 나라에서 왕이 되었으며 그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행복해졌다. 바보로 불릴지언정 나만의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아마도 없으리라. 우리 모두는 살면서 절망과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누구도 완벽한 행복만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주는 절망과 고통은 더 깊고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몸이 약해지고 육신이 노쇠해질 때면 우리는 삶의 무력함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절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소노 아야코는 삶의 가장 큰 위기였던 시력 상실 위기 앞에서 극도의 절망을 느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더 큰 희망을 발견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렸고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톨스토이의 소설 바보 이반에 등장하는 이반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으로 비쳤다. 형제들은 성공과 권력에 집착하며 불안에 떨었지만 이반은 땅을 일구고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다. 도깨비들이 이반을 망가뜨리기 위해 왕으로 만들었을 때조차 그는 소박한 행복을 잃지 않고 다시 농부의 삶으로 돌아갔다. 결국 이반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지키며 진정한 행복을 이루었다. 소노 아야코와 이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절망은 때로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다. 삶의 고난과 역경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세상을 향한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준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끝없는 절망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을 새로운 삶의 계기로 삼아보자.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스스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삶의 목적은 누군가가 대신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하는 것이다. 삶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다. 작은 일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삶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절망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나의 삶에서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말이다. 절망에 익숙해지기보다 그 절망을 통해 더 깊은 삶의 지혜를 얻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
우리가 매일 겪는 크고 작은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빛나는 삶의 지혜를 찾고 오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 보자.